부모에게 자식은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전부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이에게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면? 소아백혈병은 1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진단되는 악성 종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연간 500에서 600명의 환아가 발생하고 있다고.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네, 부모에게 자식은 삶의 원동력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애틋한 자식에게 병마가 찾아오게 되면 부모님들의 가슴은 아마 무너져 내릴 겁니다. 네, 최근에는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환자가 늘어나서 참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치료만 잘 받으면 소아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이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심혜지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소아암과 또 소아백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죠. 네. 네, 안녕하세요.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소아암, 소아백혈병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른들께서는 어떻게 아이에게 소아암, 백혈병이 발병을 할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근데 사실 주변을 관심 있게 둘러보시면 꽤 소아암, 소아백혈병으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렸을 때 소아암과 림프종, 뇌종양, 백혈병 이런 병으로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지금 완치된 상태로 연예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아암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병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자료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아암은 아무래도 성인암에 비해서 그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 암이 한 100명 정도라고 하면 소아암은 전체 암의 한 1% 정도, 한 명만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TV에 노출되는 빈도도 당연히 적게 되고 그 정보도 아무래도 적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소아암 발병 빈도를 보시면요. 연평균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1,500명, 즉 1,000에서 한 2,000명 정도 그 소아암 환자들이 계속 발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한 4~5명 정도 전국적으로 매일매일 소아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옛날처럼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정말 절망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인가? 요즘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의 통계를 보시면 정말 다행히도 우리나라 소아암 완치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5년 생존율이 80%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치료를 다 받은 후에 80%만 5년 동안 생존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다 마친 후에 5년 동안 재발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80%에서 생존한다는 뜻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치료 종료 후에 기대 여명을 다 채우는 퍼센트가 70~80% 이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아백혈병이 소아암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데요. 사실 성인암에서는 대장암이라던가 폐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간암, 위암 이런 덩어리암들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소아백혈병은 혈액암입니다.
그래서 성인암과 소아암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덩어리암보다 소아 백혈병, 혈액암이 가장 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체 소아암의 약 30 내지 40%를 차지해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소아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을 또 발생 빈도를 따져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500 내지 600명 정도 발병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한두 명씩 계속 발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자들 중에서 또 분류를 살펴보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60 내지 70%로 가장 흔하고 두 번째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20에서 30%를 차지해서 소아 백혈병 중에서 급성 백혈병이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점은 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는데요. 성인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만성 백혈병이 굉장히 큰 분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항암 약물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서 평생 재발 없이 약물로 이제 암을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 백혈병의 경우에는 급성 백혈병이 무려 90% 이상이기 때문에 약물로 계속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완치시킨다는 그런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아암과 소아 백혈병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만 2세에서 5세 사이에 가장 흔한 소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이는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소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제일 많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에는 신경모세포종이나 간모세포종, 생식세포종 이런 종양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골종양이 많이 발생을 하고 림프종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아암과 소아 백혈병의 어떤 특성, 발병 연령, 빈도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매일 4명의 새로운 소아암 환자가 발생한다니까 참 네.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이 소아 백혈병 환자들을 보면 보통 이 모자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전염되는 병이 아닌가 오해들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큰 상처가 되겠죠. 그래요. 사실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소아암, 소아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아이의 전형적인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혹시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건강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모습이 좀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병은 아닌가, 걸리면 죽는 병은 아닌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편견이 아직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과 소아 백혈병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이 있는 편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아암과 소아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 이유는 이 아이들이 병을 옮기기 때문이 아니고요.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이 항암 약이 그 분열하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있는 다른 정상세포도 함께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머리카락 세포, 골수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세포를 타격을 입히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점막 세포에 타격이 되면 점막이 많이 허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골수에 타격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것들을 내 몸이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면서 소아암, 소아백혈병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절대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부에서 나에게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소아암 생존자가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반 친구들을 이제 조사를 한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소아암에 대한 인식이 교육 전후에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가를 이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은 소아암은 전염되지 않는다, 소아암은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교육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색깔이 입혀진 그래프는 교육 후에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우리나라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아이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좀 소아암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소아암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찍 알아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아암을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증상이 있나요? 예, 이제 소아암에 대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성인암은 이제 주변에서 많은 정보들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뭐 대장암의 흔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던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담배라던가 이런 원인들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상도 많은 정보를 들으시기 때문에 환자분 자신이 그런 증상들을 알아채고 검사를 하러 오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증상이 일단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기보다는 매우 비특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아이가 계속 열이 나고 있을 때는 또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을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아이가 이제 열 감기라던가 편도염, 폐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열이 생길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때 3일 내지 4일 열이 나고 나면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열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유 없는 발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암으로 인한 발열, 암 발열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골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소아백혈병인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가 이제 암세포가 너무 많으니까 골수 안에서 조혈모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 기능이 떨어져서 빈혈이 생기고 창백해지고 아이가 어지럽다고 표현하고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세포들이 뼈에 침윤을 하게 되면 지속되는 뼈 통증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 뼈 통증이라는 것이 사실 소아에서는 성장 통증으로 굉장히 흔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많이 활동을 한 후에 저녁, 밤에 통증이 심하더라도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괜찮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이 침륜되어서 생기는 뼈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암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시고 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조혈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소판 기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잦은 코피나 잘 먹지 않는 증상, 그리고 잇몸 출혈, 몸에 반점이 생기고 멍이 잘 드는 증상, 이런 출혈 증상들이 또 암이나 소아백혈병의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림프절을 침범했을 때는 점점 커지는 목이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멍울로서 이런 증상을 또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애매하게 이제 아이가 식욕 부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식욕이 좋던 아이가 잘 먹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구역구토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또 기운이 없거나 아이가 잘 놀지 않으려는 이런 애매한 증상들도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아암을 의료진이 의심을 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소아백혈병의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소아백혈병도 성인 백혈병과 치료 방법이 같나요? 다른가요? 네. 이게 같은 부분도 있고 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소아백혈병 부분의 이제 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항암 치료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항암 치료는 이제 소아백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일 뿐만 아니라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고용 종양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의 몸에 투여가 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딱 맞춰서 먹어야 되는 입으로 먹는 경구 항암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링거로 투여가 되는 정맥 항암 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종류에 따라서 근육 주사도 있고 척수광내로 이제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예를 들면 소아백혈병이 이제 척수 쪽으로 재발하는 것을 예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용 종양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소아외과 계열과 긴밀한 협진을 통해서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확실하게 평가한 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이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제 고용 종양을 확실하게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되고요. 소아 방사선 종양학과와 긴밀하게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위험군과 그다음에 치료가 이제 재발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소아암, 소아백혈병 아이들의 생존율을 극대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조혈모 세포 이식에 이제 HLA 타입이 100% 맞는 형제 공여자가 있는 경우 가장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 공여자와 제대혈이나 요즘에는 이제 부모까지도 공여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총동원함으로써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치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치료에 이제 활용되는 중심 정맥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링거를 잡을 때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케모포트 혹은 히크만 카테터라고 이야기하는 항암 치료를 위한 이런 중심 정맥관을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장착하게 됩니다. 이 부분으로 항암 약도 들어갈 수 있고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수혈도 하게 되고요. 또한 공여자의 조혈모 세포가 이식되는 그런 경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소아백혈병 중에서 가장 흔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치료 방법을 보시면 하나의 나이나 백혈구 수나 염색체, 유전자 형태에 따라서 표준 위험군, 고위험군, 최고 위험군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표준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고 위험군인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꼭 시행을 하여야만 생존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도 염색체 유전자 형태나 치료 반응에 따라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저위험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고 고위험군에는 반드시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고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아 백혈병의 전체적인 치료 방침을 보시면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를 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1, 2개월 정도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를 관해 유도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입원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의 컨디션과 혈구 상태에 따라서 입원과 외래 통원 치료를 반복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골수 기능이 저하되어서 면역이 떨어져서 열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를 확실히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항생제를 쓰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소아백혈병은 좀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병이잖아요. 많은 분이 소아백혈병은 불치병이라고 알고들 계실 텐데 교수님, 소아백혈병이 정말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인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의 생존율이 1970년대 이전에는 25% 미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거의 0%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대부분의 소아암 생존율이 70에서 80% 정도로 급격하게 향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치료 방법이 아주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소아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80~90%에 육박하고요. 소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60에서 70%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아암과 소아 백혈병 완치 후에 생존자들이 급증해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존해 가고 있고요. 따라서 소아암 백혈병은 난치병이고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교수님, 소아백혈병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 후에 관리도 참 잘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 끝나고 어떤 점에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치료를 다 한 후에 완치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치료를 종료한 후에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면역 기능은 많이 회복이 되게 되고 또 반대로 재발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경우에는 치료 종료 6개월간 면역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서 재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예방접종 못했던 것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시행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도 같이 복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보통 6개월 정도까지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1년 정도 다 지나게 되면 예방접종을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을 완치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다른 암과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다른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던가 담배를 피운다던가 또 식습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만이 된다거나 너무 햇볕을 많이 쬐면서 이제 피부암에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암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종료 후에 1년, 3년, 5년, 7년, 10년째 각각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훑는 건강검진과 같은 장기기능 검사를 철저히 시행을 함으로써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 미리미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소아암 치료는 매우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마라톤의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집에 아픈 사람이 있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아 백혈병 환자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더불어서 소아 백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또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그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건강보험 혜택으로서 이제 암코드를 등록하시게 되면 산정특례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5년까지는 산정특례 혜택이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고 5 내지 10%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암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청이나 보건소,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이런 곳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백혈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정도로 치료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죠, 이제는. 네, 그래요. 이제는 네.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소아 백혈병의 완치율이 80%나 된다고 하니까요. 네. 혹시 우리 아이가 이 백혈병 판정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심혜지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